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마지막 파이널 합격서라고 해서요. 여기에 승부를 거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테마 52개를 뽑아놨죠. 그럼 52개 그 테마에서 40문제 중에서 38문제 나온다. 응? 그러면 되는 거죠. 40을 전부를 맞출 수는 없다. 그리고 백선 문제 뽑아놨죠. 그 백선 문제는 기출문제를 분석해서 빈도수를 보고 해마다 나오는 부분, 2년마다 나오는 부분, 한 4, 5년 됐으니까 나올 바라지 않았는가? 이걸 제가 나올 만한 부분을 2.5배수를 뽑은 거예요, 이렇게요. 여러분들이 다른 건 이제 필요 없어요. 점점 양을 줄여야 되는 거예요. 시험이 가까워서 양을 늘리면 안 된다. 양을 줄여서 여기는 그 테마 52개 그 백서 문제를 적어도 2번, 3번 반복하시면 시험장 가시면 굉장히 익숙하게 보던 지문이 늘 나오고 문제를 보는 순간 문제 뜻이 들어와야겠죠. 딱 한 중간쯤 읽으면 가장매매, 은익행이, 오표시 무효연출이 말뜻이 떠올라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반복하시라. 그래서 양을 늘리지 마시고 이 줄인 걸 가지고 2번, 3번 반복하시면 시험장 가시면 굉장히 익숙하게 푸실 거예요.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우리는 절대평가지 상대평가가 아니다. 85점, 90점 맞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에서도 65점, 70점을 맞추는 거. 거기에 모든 걸 집중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 빼버리고, 너무 기본적으로 빼버리고, 굳이 말하자면 그 백선 문제도 한 45점부터 한 80점 정도 들어가는 문제만 집중적으로 해놓은 거 이렇게요. 자, 그렇기 때문에 2번째 반복하라 하셨어요, 제가요. 그러면 빠른 속도로 가면서 전 체크 위주로 할 거예요. 체크하면서 그래도 주의할 부분. 자, 첫 번째 테마 1번이 권리변동 파트죠. 여기는 뭐 암기죠. 아무것도 아니지만 나오면 사실 1번 문제, 첫 번째 문제가 법률 사실, 법률 요건, 법률 효과. 자, 이거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용어죠. 팔겠다, 청약의 의사표시, 사겠다, 승낙의 의사표시, 한마디로 의사표시. 의사표시는 법률 사실이다. 그러니까 청약 합치해서 매매, 각종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각 계약의 성립은 법률 요건이야. 매매는 법률 요건. 그럼 요건이 충족되면 뭐가 생긴다? 자동으로 효과가 생기는 거예요. 효과. 그러면 매매가 체결되면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지급해달라. 대금 지급 청권이 발생하고 매수인 매도인에게 물건 청권 또는 소유가 이전 청권이 발생하죠. 이런 사람과 사람 사이에 권리가 발생하는 것을 법의 효과라 부르는 거죠. 기억합시다. 청약이다, 승낙, 법률 사실. 매매는 법률 요건. 그 결과 매도인이 매수 대금 지급 청권이니 매수인 매도인 혜택, 소유가 이전 청권이니 목적물 인도 청권이 하는 권리의 발생 법률 효과. 간단해요. 이거 봐주셔야 돼요. 그렇지만 자, 강의보 이목표 여러분들이 2번, 3번 다 읽으셔야 돼요. 가면서 이제 간단한 자, 용어들이지만 이 용어들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서도 제가 볼 때는 요즘은 특히나 우리가 권리 발생에는 원시취득이 있고 승계취득이 있다. 왜 구분하는 거냐? 구분하는 이유는요.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 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이제 다음 사람이 원시취득은 가능한 거죠. 이론상. 왜? 원시취득이란 법률 규정에 따라서 최초로 권리 맞는 거지 남의 권리 물려받는 게 아니잖아요. 가능한 거예요. 근데 내 전 사람이 무권리자일 때 다음 사람은 승계취득은 안 되는 거죠. 이 얘기가 중요한 거죠. 무권리자일 때 승계취득은 권리 물려받는 건데 권리가 없는 사람한테 권리 물려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가능하다. 이거는 안 된다. 자, 이런 용어들 봐주시고 특히나 이런 것도 외워두셔야 돼. 할 수 없어요. 그대로. 여기는 뭐 논리가 아니니까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정리해 주시고 자, 여기가 뭐 설명드릴 것도 없이 다 암기하는 거니까요. 자, 의외로 이 서론 파트에서 이 단독행위 조심하셔야 돼요. 단독행위. 우리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간단하지만 조금 좀 눈에 익혀주고 암기를 할 거는 없죠. 자꾸 봐주셔야겠죠. 그런데 이 단독행위에서 이제 주의할 게 있어요. 간단한 단다시 문제 때문에 박스 딱 쳐놓고 단독행위 고르시오. 단독행위 아닌 거 고르시오. 좀 박스 문제 많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2자로 끝나는 거. 뭐 추인, 동의, 철회, 해제, 해지, 상계. 예를 들면 취소. 이런 게 다 2자로 끝나는 단독행위인데 2자로 끝나지만 예약은 계약이에요.
단독행위가 아니에요. 또 하나 많이 듣는 것 중에서 경계, 계약을 고친다는 거죠. 경계, 이거는 계약이다. 이거는 계약이지, 이거는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거. 두 자를 끊어. 나머지 두 자를 끊어. 동의, 추인, 철회, 해제, 해지, 상계, 취소, 다 단독행위잖아요. 하지만 예약, 경계는 계약이지. 이건 단독행위가 아니라는 거. 또 하나, 이 단독행위 중에서 이 소고표가 있는 단독행위. 단다시 문제 때문에 하는 거예요. 소고표에 있는 단독행위가 있어요. 뭐가 있었죠? 취소는 단독행위 소고표가 있다. 두 번째, 해제는 소고표가 있다. 또 하나는 상계 처리한다. 상계한다. 이 세 가지는 단독행위, 소고표는 단독행위예요. 취소, 해제, 상계는 소고표는 단독행위다.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두 번, 세 번 읽어보시면 돼요. 다 이제 와서 뭐 우리가 용어 정도 모를 정도 아니니까요. 저는 주의할 것들만 간단하게 이렇게 추구하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에 세 번 정도 정독하라 해서요. 자, 목적 확정, 가능. 특히 이제 가능 얘기가 이제 단답식이 잘 나오죠. 자, 거기서 보면 가능 얘기에서 요게 키포인트죠. 불능에는 원시적 불능이 있고 후발적 불능이 있다. 보통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다. 그럼 맞는 문장이에요. 근데 후발적 불능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하다. 원시적 불능은 무효이나 후발적 불능은 유효하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시적 불능도 전부 불능이라면 계약 체결 당시에 전부가 불가능해요. 전부 불능이라면 당연히 무효가 되는 거고, 이 과정에서 원시적 불능이 전부 불능이라면 계약 체결사의 과실 책임이 문제된다. 이거 지금 꼭 기억하셔야죠. 전부 불능일 때 무효돼서 계약 체결 과실 책임 문제. 근데 문제는 일부 불능. 요즘 이 지문이 잘 나와요. 특히 일부 불능 중에서 3번 지문 잘 봐보세요. 꼭 나오는 지문이 1000평을 매매했어요. 계약서는 1000평 계약을 맺었는데 계약 체결 당시에 이 토지 1000평이 아니라 900평밖에 안 되는 토지다. 계약 체결 당시에 이미 100평은 존재했잖아요. 이런 걸 우리가 원시적 일부 불능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히나 수량 부족이죠. 이거 그대로 나와요. 수량 부족, 원시적 일부 불능. 전부 불능이 일부 불능일 때 수량 부족할 때는 이때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가 되는 거지. 일부 불능이 1000평을 매매했는데 900평밖에 되지 않더라. 수량 지정한 매매에서 일부가 존재치 않을 때, 수량 부족일 때는 이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 생기는 것이 아니다. 항상 계약 체결 책임은 원시적 불능 불능인데 전부 불능이어서 계약 전체가 무효됐을 때만 이 문제 생기는 돼요. 일부 불능에서 수량이 부족할 때는 매도인의 담보 책임 문제 넘어가야지. 계약 체결 책임 물을 수 없다는 거. 또 후발적 불능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왜 후발적 불능이 됐느냐? 그 원인을 따져봐서 채무자에게, 보통 우리가 부동산 사례가 나오겠죠? 채무자 그럼 매도인 생각을 했어요. 매도인에게 잘못이 있어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는 이때는 우연부담 문제가 아니라 이때는 이행불능의 문제 넘어가서 매도인에게 계약을 해지하고 청구할 수 있다. 그런데 채무자 기착서 잘못 없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후발적 불능인데 천재지변 등으로 3자의 과실로 후발적 불능이 됐을 때는 계약 자체는 유효한데 이때는 뭐의 문제 넘어간다? 이때는 우연부담 문제로 넘어간다. 그래서 간단하지만 이런 단어들을 정확히 구분할 줄 아셔야 돼요. 굉장히 생각보다 중요한 지문이에요. 자, 여기 좀 연습해야 된다. 굵직굵직하게 나오지 너무 세밀하게 나오진 않아요. 좀 총칙이 그렇지만 굵직굵직한 용어들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야 돼. 자, 이런 얘기 정리했고, 자, 목적에 적법 가면 제가 암기하자로 했어요. 주어가 이런데 읽어보시면 되는데 이게 제일 중요해요. 지금 2년 연속 나왔죠? 33회 때, 32회 때 빡 싹 쳐놓고 무효 고르세요. 무효가 아닌 유효한 거 고르세요. 무효가 아닌 것은 유효한 걸 고르자. 그럼 효력 규정이냐? 단속 규정이냐? 고르라는 거예요. 근데 다 외울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가 효력 규정만 외우시면 돼요. 우리 나올 만한 지문들. 자, 이것들은 효력 규정이기 때문에 위반하면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보다 언제나 무효이다. 근데 무슨 무효? 더군다나 강행법규 위반, 효력 규정의 무효는 절대형 무효가 되는 거죠. 절대형 무효. 절대형 무효가 되기 때문에 선의의 3자도 포함할 수 없다. 효력 규정 요 5가지 외우셔야 돼요. 명신타 관련되는 거,
증권 거래법상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토지 허가에 관련되는 규정, 그다음에 무등록자, 무등록충기 영업행위, 남에게 자격증 빌려주는 거, 이걸 명의대여이라고 그러고, 법무사 자격증을, 약사 자격증을 중앙시로 빌려주고 명의대여주고 돈 받아먹는 거죠. 그 명의대여이야. 이것은 처벌이 문제가 아니라 무조건 뭐다? 무효이다. 그런데 하나 주의할 게 있죠. 그래서 다만 이런 식 질문 중에서 공인중개사들의 자기계약 금지 규정이 있죠. 공인중개사들은 자기한테 맡긴 중개 의뢰물을 지가 직접 매수하지 말라는 거죠. 공인중개사 자기계약 거래금지 조항은 이건 단속 규정이다.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중개 의뢰물을 직접 자기가 매수인 데서 직접 자기가 매수해버렸더라. 그러면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이 거래계약은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요것은 단속 규정이라는 거. 그렇죠? 나머지 뭐 무등록자, 법정, 중개 수수를 초과하는 약정 다 효력 규정이에요. 하지만 공인중개사들의 자기계약 거래금지 조항만은 단속 규정이다.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그 계약 자체는 유효하지 무효는 아니다. 요거 주의하면 되죠. 주의. 그렇죠? 나머지들 좀 봐주시면 되고 특히나 요걸 중심으로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어딜 가면 정확히 포인트를 알아야 돼요. 시험은 우리 대중적인 시험이에요. 우리가 뭐 전공자들도 아니고 젊은 법대 노스쿨 다니는 학생도 아니란 말이에요. 나올 때 거의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특히나 이제 제가 탁탁 찍어주는 부분. 그런 부분은 몇 번이건 정확히 하셔야 돼요. 이렇게 좀 봐주시고 나머지 뭐 스스로 하셔야죠. 이런 것들은요. 자, 반사 질서죠. 뭐 103조 얘기인데 쭉 넘어가면 요게 이제 중복됐어요. 요게 이제 뒤에서 이게 이제 5표시 무효 원칙인데 뒷부분에 있어요. 지금 이 사례가. 여기 좀 잘못 들어간 거. 이게 5표시 무효 원칙 사례예요. 다만 요거예요. 이중매 무효. 제1매수인, 제2매수인. 요거는 어디 있는 거냐면 뒤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중복해 들어갔어요. 이게 중복해 들어갔어요. 자, 요거 봐야죠. 우리 103조 그러면 뭐니 해도 이중매매 얘기잖아요. 작년에 이중매매가 나오지 않았어요. 물론 103조로 한 번은 이중매매, 한 번은 103조 관련되는 것도 쭉 단다시 문제. 근데 오히려 103조가 단다시 문제는 더 어려워요. 뭐가 나올 줄 하도 많아갖고. 근데 사례 나왔다, 박스형 문제 나왔다면 이중매매예요. 근데 경련마다 나와요. 이게 이중매 한 번은 103조 이중매매, 한 번은 단다시 문제. 근데 작년 이중매매가 안 나왔죠. 자, 우리가 아까 그림이 거기 있는 그림이죠. 갑이 을과 매매했다. 이런 애를 제1매수인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중도음 장을 받은 다음에 또다시 병한테 매매했다. 우리 병 같은 사람을 제2매수냐 부르죠. 이중매매 줄줄 나와야죠. 자, 이중매매에서 요즘 한번 볼까요? 자, 제2매수인 병이 갑의 그 배신행위에 무슨 단어 들어갔을 때? 적극 가담했을 때. 가담, 권유, 회유, 요청. 이 가담이라는 말이 들어가잖아. 좋아요. 적극 매매를 요청했다. 매매를 적극 회유했다. 다 좋아요.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 말이가 103조 무효되는 것이지 그냥 이중매매는 무효가 아니다. 두 번째, 제2매수인 병이 알고도 뻔히 갑이었다 매매한 거 알아요. 잔금받은 거 알아요. 알고도 매매를 요청하여. 자, 같은 말이잖아요. 요청하여. 요청했다. 회유했다. 매매를 가담했다. 어쨌든 같은 말. 이 말이 나왔을 때만 뭐가 되는 것이죠.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제2매수인 병이 뻔히 이중매를 알아요. 알고 있어요. 안 것만 갖고는 유효하지. 103조반이 아니다. 알고도 플러스 요청, 회유, 가담 이런 단어가 들어갔을 때가 뭐야 되는 거지. 안 것만 갖고는 유효하다. 늘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가담 건의에서 무효됐을 때 세 번째 얘기예요. 그래서 이중매매가 가담과 무효됐다. 무효인 경우 if 무효라면 말하면 갑과 병은 서로 불법 임금해야 되는 거예요. 매도인 갑과 재매수인 가담 건의에 짝짝꿍한 것은 둘 다 불법하잖아요. 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갑은 이중매매한 갑은 매도인은 병에게 등기 말소를 요구할 수 없어요. 왜?
둘 다 불법할 때는, 둘 다 불법하잖아. 둘 다 불법할 때는 불법에 해당되잖아. 얘는 말소유가 갈 수 없어. 누구만 말소유가 갈 수 있냐? 제일 매수인만 말소유가 갈 수 있는 거지. 가담권유했을 때 매도인이 가담권유한 제임에 쫓아가서 야, 이게 무효야. 등이 말소해줘. 요구할 권리는 없다. 불법한 사람은 뭘 요구할 수가 없잖아요. 누구만 요구할 수 있다, 말소는. 을만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을이 요구하는데 어떻게 요구하는 거죠? 그러나 제임에서는 을도 잔금은 치러놨지만 아직 소유권 이전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소유권자, 물권자가 아니에요. 물권자 아니기 때문에 말소시키는데 제임에서는 어떻게 말소시킨다? 매도인 값을 뭐해서? 대의하여. 대의말소. 등기는 대의말소. 등기는 대의말소. 대의말 청구해야지. 집정말 청구할 수는 없다는 거. 등기말소는 대의말소. 또 하나, 이때 가담권에서 제일 매수 을은 채권자. 이거 용어예요. 이거 왜 이렇게 문제 제일 매수 병이 저 가담권이었을 때 제일 매수는 채권 취득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그러면 가담권이었을 때, 얘 가담권유했어요. 가담권유했을 때 제일 매수 뭐 행사하는 거냐? 용어예요, 용어. 가담권이었을 때 제일 매수 행사하는 권리를 항상 우리는 채권자 뭐라 부르자? 대의권을 행사해요. 이렇게 불러야지. 뭘 쓰면 안 된다. 채권자, 취득권이라는 용어 쓰면 안 된다. 이 학자들은 용어를 중요시해요. 가담권이었을 때 제일 매수 행사하는 권리를 채권자, 대의권이라 불러야지. 채권자, 취득권이라 부르면 안 된다. 용어. 그런 다음에 일단 제일 매수인이 가담권유에서 이중매매가 무효됐을 때 무슨 무효? 절대적 무효. 이 절대적 무효 됐기 때문에 가담권유한 병으로부터 전득한 3자가 비록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는 못한다. 또 하나, 가담권이었을 때 등기 말소는 대의말소 시켜야 돼요. 하지만 제일 매수인은 가담권 제일 매수 병에게 손해배상은 직접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등기 말소를 어떻게 시켜라? 말소는 대의말소. 하지만 가담권이었을 때 제일 매수인이 가담권이나 제일 매수인에게 손해배상은 직접 요구할 수 있다. 등기 말소는 대의말소, 손해배상은 직접. 요 4번과 6번 얘기 주 얘기했죠? 다 나왔어요. 더 이상 없어요. 물론 더 이상 꼬아서 나오면 누구나 어려운 문제가 90점짜리 문제 되는 거예요. 지문도 길고 복잡하더라. 그러면 요번 출제 40문제 중에서 가장 지문도 길고 난이도 상급 난이도 조절 3문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10번 중에 9번은 다 맞출 수 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딱딱 찍어서 이렇게 하셔야 돼. 너무 어렵게 하지 말자. 지금까지 이해 안 된 거를 이해하려면 큰일 나는 거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불법인급여 정도는 봐주셔야 돼요. 불법인급여. 103조 위반했을 때는 둘 다 불법하다. 둘 다 불법할 때는 이 이행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고 이행하지 않았다면 이행할 필요 없다. 그럼 맨날 이 불법인급여 나오는 게 뭐예요? 첩계약 나오잖아. 첩계약. 내연 강렬 조건으로 아파트를 청약했다면 반환 청구할 수 없다. 반환 청구할 수 없기 때문에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누구한테 있다? 첩계약 원인으로 아파트 증여했을 때 감남이 을려한테 반환 청구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을려에게 있다. 그녀에게 있다. 그녀 소유권은 첩에게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 취득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 제3자가 만약에 정이라는 사람이 악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왜? 내 앞 사람이 소유권을 취득했다면 다음 사람은 선에 논할 필요 없죠. 무조건 승계 취득되는 거죠. 그래서 그녀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반환 청구 안 돼. 그녀에게 소유권이 있다면 다음부터 정남이라는 사람이 악이더라 소유권 취득한다. 자, 그런 얘기가 여기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이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여러분들 봐주시고 스스로. 그래서 갑으로부터 부적 관계를 맺은 대가로 을려에게 증여한 부동산의 소유권은 반환 청구 안 되기 때문에 소유권은 반사적으로 그녀에게 있다. 을려에게 있기 때문에 을로부터 이런 알고 악의 병도 승계 취득이기 때문에 소유권 취득한다. 요거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요거요. 요 정도는 물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좀 정리를 잘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봐주시고 자, 그런 다음에 불공정한 법률행위, 다른 말로 폭행이라 부르는 거죠. 자, 폭행은 폭행은 간단해요. 아마 10문제 중에서 우리가 폭행이 나오면 제일 쉬워요. 근데 폭행 해마다 나오진 않아요. 2년마다 나와요. 폭행이가 나오면 5표지 무효원칙이 안 나오고
5표지 무연칙이 나오면 폭리가 안 돼. 103년 반드시 나오고요. 자, 여기 중요한 거 다 제가 밑줄 그어놨죠? 그럼 여러분들이 제가 밑줄 그어놓은 거 지금 노란색으로 생긴 거 여기만 다 밑줄 그어가면서 한번 봐주시면 돼요. 그 폭리는 어려운 지문은 없어요. 어려운 지문은 없는데 그래도 뭐 워낙 잘 나오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뭐 궁박이란 말뜻, 뭐 궁박이란 말뜻이 무슨 뜻이다라는 거부터 시작해서 쭉 여기는 두세 번 읽으면 되는데 그래도 제가 정리해 드릴 게 있어요. 다 정리해놨어요. 나올만 다 정리해놨어요. 제가요. 뭐 인전 스스로 보는 게 중요하죠. 듣는 것보다도 내 눈으로 보면서 확인하고 생각하고 하면서 뭐 무교음이란 말뜻, 궁박이란 말뜻, 예를 들면 판단 시점, 뭐 예를 들면 다 좋은데 여기 판례까지 해놨어요. 이 중에서 그래도 제일 중요할 게 뭐냐? 판례 몇 개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 질문이 제일 잘 나오죠. 다 알아요. 본인이 아니나 대리인이, 나의 대리인이 폭리당했다. 대리인 통해서 계약시켰는데 대리인이 폭리당했을 때 뭐든 다 대리인 기준이에요. 우리는요. 본인 있고 대리인 있고 상대방이 있을 때 나가서 계약하면 대리인인지 본인이 아니잖아요. 뭐든 하자 유무는 대리인 기준 삼는 거야. 그런데 판례가 나의 대리인이 폭리당했을 때 궁박만은 대리인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이거 유난히 잘 묻죠. 그렇지만 경솔, 무거움 누구 기준? 대리인 기준. 원래는 다 대리인 기준 삼아야 돼요. 우리 민법 116조에 대리행위 하자는 판단 기준, 대리인 기준 설이에요. 다 대리인 기준 삼는 거. 선인지, 악인지, 유가실, 무가실, 중간 경과실, 사기 강박 다 대리인 기준이야. 근데 특이하게도 나의 대리인이 폭리당했을 때 궁박만은 대리인 기준이 아니라 누구 기준? 본인 기준. 요거 잘 나오죠? 자, 그 다음에 4번 지문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4번 지문 잘 보셔야 돼요. 자, 4번 지문도 너무너무 중요하다. 포인트 되는 게 있죠, 이래도요. 자, 4번 지문 보면 폭리가 되면 무효되는 건데 어느 계약이 폭리라면 무효되는 건데 그런데 폭리가 되는 게 뭐냐? 보면 요 얘기가 참 굉장히 중요하죠. 4번에 보면 폭리가 되려면 상대방이 폭리 취한 사람이에요. 폭리 취한 사람. 그 사람 폭리자, 수익자라 불러. 그 사람이 폭리 당하는 사람이 피해 당사, 폭리 당하는 사람이 경솔 또는 오할 또는 무경험 또는 이런 상태 빠진 상태 알았다. 안 것만큼 폭리가 알고도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이용하려는 요 단어 들어가야 돼요. 이용하려는 뭐가 있어요? 악이 고의가 있을 거. 이 이용한다는 이 단어가 들어갔을 때만 폭리가 되는 것이지 안 것만큼은 폭리가 아니다. 그 계약은 폭리가 유효해요. 알고도 플러스 무슨 단어가 꼭 들어간다? 이용한다는 그 마음속에 이용한다는 악의가 있어야 돼. 그 이용한다는 악의가 없다면 안 것만큼은 폭리가 아니라는 거죠. 잘 보셔야죠. 3번, 4번 요게 간단하지만 포인트 되는 거예요. 나머지 여러분들이 한번 두세 번 이렇게 밑줄 가면서 읽으면 되는 거죠. 수업 시간뿐 아니라 각종 문제 풀이 때 워낙 강조한 것들이라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렇게 좀 봐주시고요. 자, 그런 다음에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다시 한번 간단하게 요거요. 이용한다는 악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있어야지 폭리가 되는 것이다. 또 현저한 불균형의 현저한 불균형 그냥 불균형이 아니에요. 불균형 앞에 현저한 말이 붙어야 돼. 현저한. 요 단어가 빠져버리면 틀리는 거예요. 객관식은요. 불균형이 있다면 폭리가 무효가 안 돼요. 불균형 앞에 반대에 무슨 단어 들어가야 된다? 현저한. 요 단어 빠지면 안 돼. 법조문이기 때문에. 요 단어 들어갔을 때 폭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들을 좀 특히나 주의해서 봐주시고 스스로 보셔야죠. 이렇게. 마지막으로 우리가 점검해야 될 파트예요. 자, 법의 해석에서는 굉장히 해석 파트가 어려운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나왔다 그러면요.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뭐 추상적인 얘기들 예전에 나왔던 질문이에요. 요즘은 너무 민법 총칙 특징이 뭐냐? 제가 총칙은 공부하기는 어렵지만 시험 문제는 점점 쉬워진다 그랬어요. 왜? 굵직굵직한 것만 내지 너무 추상적이고 너무 막 따지고 뭐 이렇게 막 말장난 같은 것은 10문제 한 문제쯤 될까 말까요. 나머지 굵직굵직하게. 그럼 만약에 나왔다 그러면 우리한테 그래서 공유중간 민법은 부동산 민법이다. 부동산에 관한 사례, 부동산의 판례가 중요하다 했죠? 나왔다 그러면 요거지 뭐, 요거요. 5표시 무효원칙. 기억나시죠? 5표시 무효원칙. 요게 대표적인 자연적 해석 방법이다. 자연적 해석이라 마음속에 있는 의사, 마음, 나의 진심, 진이. 의사가 중요한 것이지, 자연적 해석은. 의사와 표시가 일치할 때, 표시를 고려하여, 그럼 틀려요.
계약서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네 마음과 내 마음, 네 마음과 내 마음이 중요한 거다. 이 의사를 고려하는 거, 이 마음을 고려하는 게 바로 자연재산인데, 자연재산 대표적인 거는 5표시 무효원칙. 나오면 맨날 이 얘기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뭐 말이야 복잡하지만 우리가 따져보면 네 마음과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만나서 갑토지를 매매하기로 합의했으나 지번을 착각해서 계약서에는 서로 지번을 뒤바꿔서 계약서는 을토지라고 표시하고 등기소 가서 을토지를 뭐 했다? 등기 냈다. 그렇죠? 매매는 갑토지 매매 놓고 등기는 을토지 등기 낸 사건. 그렇죠? 5회 우연처럼 줄줄 나와줘야 돼요. 자, 그래서 바로 이제 사례 문제 들어갈 거예요. 자, 이제 전제 조건을 얘기했으니까 바로 사례 문제 체크해 보자고요. 바로 이거죠. 이 5회 무효원칙이 지금 2년째 안 나왔어요. 올해 안 나면 3년째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제가 30년간 중개업민법 선생하면서 최근에 이 5회 무효원칙 3년, 4년을 건너뛴 적은 없어요. 부동산 얘기하기 때문에. 자, 맨날, 한 얘기가 이 얘기죠. 자, 여기는 아까 그 얘기예요. 매매는, A토지를 매매했어요. A토지를 매매했으나 등기는 A토지가 아니라 B토지를 등기한 사건. 그렇죠? 자, 봅시다. 이것은, 무슨 해석 방법이다? 마음과 마음을 고려하는 자연수의 그 방법 따라야 된다. 따라서, 마음과 마음을 일치했던, 비록 B토지가 등기하더라도, 마음과 마음을 일치했던 A토지에 관하여 매매가 성립한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 5표지 무효원칙 문제 풀 때, 자궐 이유를 취소할 수 없다. 자궐 원인을 취소하여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5표지 무효원칙은 착오의 문제 벌어지지 않아요. 이게 착오라면 일단 B토지가 등기가 유효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유효해야지 취소를 하는 거잖아. 처음부터 잘못 난 B토지 등기 전부터 무효예요. 무효를 취소한단 말 없잖아요. 그래서 5표지 무효원칙 풀 때는 착오 원인으로 취소한단 말이 있을 여지가 있다 없다? 없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런 다음에 요 4번 지문이 중요한 거예요. 4번 지문이 요즘 중요하고 A토지는 유효해요. 그렇지만 A토지 매매는 유효하지만 아직 등기가 없잖아요. A토지 매매로서 유효하다는 거지 A토지는 아직 등기가 안 났잖아요. 등기 못 냈잖아요. 등기가 없고 B토지는 등기 났어요. 등기 나더라도 무슨 등기? 매매가 없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라는 것은 그 등기에 일치하는 원인이 존재하고 그 등기에 일치하는 실체가 존재되는 거지. B토지는 등기 나더라도 매매라는 원인이 없고 그럼 그 등기가 무효가 되는 거죠. A토지 매매 유효하지만 등기 못 냈고 그러니까 현재는요. A토지, B토지 둘 다 물권 변동은 일어나지 않아요. 둘 다 법적으로 보면요. 둘 다 소유권 취득은 안 된 상태예요. 다만 마음과 마음으로 합의했던 A토지 매매를 유효하기 때문에 이제라도 잘못 난 B토지 등기를 말소시켜버리고 A토지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지. A토지, B토지 둘 다 현재는 소유권 취득은 없다. 둘 다 물권 변동은 없다. 그 다음에 B토지가 잘못 난 등기가 무효. 이 무효인 등기 때문에 이 무효인 등기 믿고 거래하는 사람 병은 3자 병은 선이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해. 등기는 공신이 없다. 근데 앞에 등기가 무효라면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소유권 취득할 수 없다. 따라서 B토지 등기 믿고 거래하는 사람은 이 등기가 무효이기 때문에 선이더라도 소유권 취득하지 못한다. 어렵진 않아요. 그렇지만 딱딱 이렇게요. 정확히 정리하시죠. 어떤 선생님도 다 강조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거의 나와요. 이렇게요. 똑같아요. 나왔다면 요거다. 중요 사례만 잘 봐주셔야 돼요. 자, 이런 얘기들이 좀 나와 있고. 자, 의사표시가 하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항상 기본이 중요한 거예요. 기본이. 자, 다시 한번 제가 볼 거예요. 보세요. 비진입 표시. 원칙은 농담, 거짓말도 원칙은 유효. 농담, 거짓말도 원칙 유효하다. 다만 상대방이 농담이면 거짓말임을 알거나 알 수 있을 때 그때는 무효. 무효지만 이런 무효 무슨 무효라? 여기 통조 표시의 무효, 비진 표시의 무효는요. 여기 비진의 무효는 둘 다 상대형 무효라 부르는 거예요. 상대형 무효. 선의 3자를 보호하면 상대형 무효. 선의 3자도 보호하지 않는 강행복 기반의 무효, 예를 들면 백삼주반의 무효, 폭리의 무효 이런 건 절대형 무효. 비진 표시의 무효, 통조 무효는 상대형 무효. 선의 3자를 보호하는 상대형 무효.
또 통조표 짠 당사끼리는 무효인데 언제나 요 말 들어도 맞는 거예요. 통조표시는 부동 가장매매는 당사끼리는 언제나 무효. 이 언제나 말 들어가면 걔 틀릴 것 같잖아. 맞아요. 언제나 무효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착오는 원칙은 유효한 거죠. 유효해야지 취소하는 거지. 중례당 착오라면 무효이다. 무효라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일단 유효하고 다만 취소할 뿐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취소할 수 있더라도 표 자신에게 중대한 과실 때는 그때는 취소할 수 없다. 그럼 착오 문제 풀 때는요. 취소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없다만 나와야지. 착오 문제 푸는데 무효이다.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 아무것도 아니고 주의하셔야죠. 사기강박은 3자의 사기강박이 좀 어렵지만 중요하죠. 이 3자 사기강박을 보고 제가 두 군데만 찍으라면 저는 통정의 표시, 사기. 딱 여기에요, 여기. 물론 여기에 이제 의사표 혈압시점, 도달주의. 생각보다 착오가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비직 표시는 어려워요. 그렇지만 출제 비직만 넣어 최근에 이게 부동산 얘기거든. 나올 만한 데만 물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한 5, 6년씩만 놓고 오면 통절 표시랑 사기 두 군데 제일 중요해요. 특히나 거의 제가 찍는 대로 나온다 봐야죠. 그래서 수업 시간에 늘 강조했어요. 여기 좀 봐주시고 쪼르륵 넘어가면서 바로 통절 표시 정리를 많이 해놨어요. 여러분들이 말로 써놓은 것들도 잘 봐주셔야 돼요. 특히나 짠 것은 불법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짰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불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양도인은 가장양수인에게 쫓아가서 반환 청구할 수 있다. 불법에 해당되면 반환 청구 안 되는 거죠. 반환 청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 쭉 봐주시고 그런 다음에 통조표시 무효는 부동산 가장매 무효는 선의의 3자 대항하지 못한다. 이 3자 이게 중요해요. 3자. 이 3자 이게 중요한데 제가 쉽게 이렇게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보면 3자 이게 중요한데 여기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정리한 거 특히 중요하다는 거 스스로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쭉 정리해놨어요. 이렇게. 제일 중요한 건 3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 중에서도 단다시 문제 난다면 선의하게 판단 시점은 언제? 법률행위 당시. 그 당시만 선이면 되는 거지. 그 후에 악이들 관계없다. 그 당시. 법률의 당시만 기준 삼는다는 거. 그 다음에 선의로 추정되기 때문에 악의는 3자 악의는 천자. 이거 누구예요? 가장 양도인이 입증해야 된다는 거. 3자선이 추정한다는 거. 그런 얘기고 또 하나 대항하지 못한다 의미 좀 정확히 보셔야 돼. 대항하지 못한다는 말은 가장매매 무효를 쫓아가 추정할 수는 없지만 선의의 3자 측에서 무효를 주장하는 것은 가능한 거. 이 얘기들 대항하지 못한다 의미 정확히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바로 사례 문제죠. 자, 아마 단다시 박스형 문제 나오든 단다시 문제 나오든 사례 문제 나오든 통절 표시는 결국은 이 중요 사례 요거 갖고 다 맞고 틀리고 할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자 문제 읽어보면 을과 매매한 것으로 가장하여 누가 갑이 가장 양도인 가장 양수인 빼돌려 놓는 거죠. 근데 다시 이것을 을이 병한테 다시 넘긴 거죠. 그렇죠. 또 매수하고 또 정의 병한테 또 매수했다. 그러면 그림을 따지면요. 4명 나오네요. 가장 매매에서 갑을한테 빼돌려 놓은 부동산을 가장 양수인이 자기한테 명이 있다는 기화로 3자 병한테 팔아먹었다. 근데 병이 또다시 정한테 팔아먹었다. 전매된 것이 전전매. 자, 4명. 아주 전형적인 문제죠. 자, 여기 쭉 나오셔야 돼. 이렇게요. 자, 여기서 줄줄줄 읽으면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근데 만약에 3자 병이 선이라면 유효하게 부동산을 선 3자 무효 추정 못하니까 얘가 선이라면 내 소유권 취득해요. 그럼 얘가 소유권 취득하는 바람에 땅을 못 찾아오는 거죠. 그럼 얘는 얘한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땅값 내놔라. 다만 이런 경우라면 3번처럼 땅은 못 찾아오지만 남의 땅 팔아먹은 거잖아. 그럼 의뢰하게 쫓아가서 선의 3자 보호종 때문에 3자 병의 소유권 취득하면 남의 땅 팔아먹은 거잖아. 그럼 갑은 의뢰 쫓아가서 지금 2번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갑은 의뢰에게 땅값 내놔라 청구해서 부동산 가르면 반환은 청구할 수 있어요. 땅은 못 찾아오지만 돈은 달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폐물의 법칙 맨날 나오죠. 얘가 선이 얘가 악이라도 소유권 취득한다. 엄폐물의 법칙. 자, 그런 다음에 여기까지만 보세요. 여기까지만. 특히나 요 정도 거의 맞출 수 있어요. 요 정도면 봐주시고
나머지 문이지만 특히나 기본이 중요한 거다. 어려운 집은 안 나온다 요즘. 이렇게 이런데 좀 잘 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제가 의외로 강조한 게 부동산 은닉행이에요. 은닉행이. 은닉행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실제는 부동산을 증여하는 건데 증여세를 포탈하기 위해서 겉으로는 뭐한 것처럼 매매한 것처럼 꾸미는 거죠. 이때 겉으로는 매매로서는 가장매매. 통존 표시잖아. 매매로서는 무효. 숨겨진 증여로서는 유효. 등기소 가서 아버지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을 어떻게 등기 신청한다 아들이 원인을 신청서에 원인 기재하잖아요. 원인을 매매가 아니라 증여로 기재한 거죠. 등기 원래 허위 기재했다 그런 거. 허위 기재해서 이렇게 등기가 났다. 등기 났다 이렇게 등기 났어요. 허위 기재해서 등기 났다면 이 등기는 유효하다. 원인을 허위 기재한 것을 원인을 허위 기재한 것은 적발되면 처벌은 받을지언정 등기 유효하다. 그래서 등기는 유효. 매매로서는 무효. 증여로서는 유효. 꼭 봐주셔야죠. 볼게요. 따라서 등기 유효하기 때문에 실제는 매매인데 증여로 등기가 떨어 등기 유효하기 때문에 다음 사람 병은 선이 악의를 불문하고 둘 다 소용취득하는 거죠. 항상 민법이. 내 앞사람이 일단 유효에 권리 취득하면 다음 사람 선이 논할 필요 없는 거죠. 자, 그 얘기가 바로 여기 나와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래서 4번 지문 같은 거 주의. 요즘은 다 부동산 얘기랑 등기 얘기예요. 요런 데가 중요한 거다. 잘 좀 봐주시고 한번 빨리 가면서 체크해 주시고. 자, 차고는 제가 공부할 건 참 많지만 외울 것 참 많아요. 그렇지만 저는 차고 문제가 예전처럼 굉장히 복잡하게 나오리라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차고가 출제율이 좀 떨어진 편이에요. 그렇지만 요거 있어요. 중요에 해당되지 않는 건 중요문이 아니라 일반적인이라는 거야. 차고는 임기정이잖아요. 강요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런 것은 중요에 해당되지 않는다. 절대로 얘가 일반적으로 중요문이 아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 이걸 기억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중요문이 아닌 거. 판례에 따르면 중요문이 아닌 거. 이거 기억하고 또 하나는 이 동기의 차고. 마음속 동기의 차고 일으킨 거. 연유의 차고, 동기의 차고. 그래서 여기 정리를 해놨어요. 동기의 차고. 줄줄 나와야 돼요. 다만 동기를 표시된 경우에 하나요. 동기를 계약령 삼았을 때 한해서만 취소할 수 있는데 계속 삼기만 하면 되는 것이지. 삼기만 되는 것이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와지는 않는다. 그렇죠? 즉 동기에 차서 우리는 표시다. 또 하나 유발된 동기. 상대방이 부정한 동기를 유발시켰어요. 상대 부정한 동기 유발시킨 경우 이 단어 나오면 공무원 나온다 그랬죠? 담당 공무원이 법령 해석을 오인하여 담당의 법령 해석을 담당의 거짓말을 믿고 동기 유발 그러면 무조건 뭐 할 수 있다. 유발된 동기는 무조건 취소할 수 있어. 중요분이 아니더라도 이것이 인간의 뭐다? 신의칙이다. 동기 유발 무조건 취소할 수 있다. 신의칙. 자, 요 정도 봐주시면 돼요. 이렇게. 나머지는 여러분 스스로 좀 봐주세요. 특히나 이제 주의할 부분. 어떻게 보면 마지막에는 선생님이 양을 딱 줄여서 깔끔하게 너무 어려운 말로 말고 너무 양이 또 많으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2번, 3번 읽으면서 기억을 살릴 수 있는 거. 딱딱 그 핵심 그 키워드를요. 그게 중요한 거죠. 이렇게 보세요. 다 여러분들 봐주셔야 돼요. 이런 거는. 자, 특히나 요거 3번 같은 질문 주의하셔야죠. 인간의 뭐예요? 신의칙이죠. 뻔히 차고 있다가 알면서도 그걸 지적하지 않고 이용해 먹었다. 상대방이 뻔히 알아. 얘가 제곱미터 평이라는 말을 좀 헷갈리고 있어. 자꾸 1000제곱미터라고 그러고 있어요. 차고 있다가 알면서도 그걸 지적하지 않고 알고도 이용했을 때는 그때는 중요에 해당되는 차고가 아니더라도 중과시 있더라도 취소할 수 있다. 이것이 인간의 뭐다? 이것이 인간의 신의칙이죠. 지가 먼저 신의칙 위반했잖아. 그러니까 신의칙 위반해버리면 반대 뒤집어야죠. 이렇게요. 봐주셔야 돼요. 간단하지만 이런 질문들. 자, 사기에서 제가 많이 강조한 게 간단하지만 요거 중요하다 했죠. 요건이에요. 이 중에 뭐가 있어? 고의가 있었다. 고의. 주의할 건요. 과실만 갖고는 사게 될 수 없다는 거. 기망행위가 있을 거, 기망행위가 위법 판단이 여기 관련된 판례들. 그 다음에
차고와, 그래서 기망당하면 차고와 의사표시 사이에 뭐 인과관계 있어, 인과관계. 근데 인과관계는 꼭 객관적이 아니어도 사기는 그 뭐만 있으면 돼? 주관적 인과관계에서 되는 거지. 이것이 뭘 필요 없다? 객관적일 필요까지는 없다. 남들은 비교할 필요 없다. 주관적 인과관계 있으면 취소할 수 있는 거지. 남들을 비춰볼 필요 없다. 객관적 요건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이거 봐주시고 간단하지만 요거 뭐 단어 중요한 단어 다 나왔어요. 지금 이런 것도 객관적으로 조심하시면 돼요. 자, 이제 3자의 사기강박을 봐야겠죠. 3자의 사기강박이 어렵죠. 어려운데 잘 나와요. 바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보면 3자의 사기강박에서 제3자가 사기강박 했는데 강박한 경우에는 사기강박 당한 사람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했을 때는 이때는 언제나 취소하는 거, 언제나 취소하더라도 손해볼 사람이 없잖아요. 제3자 사기강박으로 당한 사람이 상대방 없는 의사표시일 때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근데 문제는요. 제3자 사기강박으로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했을 때는 이때 얘기가 달라져요. 상대방 태도에 따라서 취소가 없고 나눠지는 거죠. 그때는 상대방이 3자의 사기강박의 사실을 알았구나. 악이 또는 유과실 경우에는 뭘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지만 뒤집으면요. 상대방이 선이 무과실 때는 그때는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자의 태도에 따라서 나눠지는 거다. 취소할 수 있고. 하지만 3자 사기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사표는 그때는 언제든 취소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좀 법조문 정확히 보여야지. 우리가 제3자 사기강박으로 상대방 없는 사표는 언제나 취소할 수 있구나. 상대방이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태도에 따라 취소하고 나눠지는 거지.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것들 조심하시고. 자, 그런 다음에 우리가 취소하여, 요 얘기 중요하죠. 취소하여 부당반을 청구했다면 플러스 소멸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어.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행사할 수는 없다. 동시에는 안 된다. 둘 중 하나만 뭐해라? 둘 중 하나만 선택해라. 선택. 동시에는 안 된다는 거. 이거 잘 나오죠, 이렇게요. 그 다음에 3자 사기강박에 관련되는 판례들. 사례 문제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보면 요거 판례, 요거 간단하지만요. 상대방이 사기강박한 그 3자가 상대방의 피용자, 부하직원, 월급과 일하는 부하직원이거나, 이럴 때는 이 피용자는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그렇지만 대리는요. 그 맨날 묻는 게 요거랑 요거잖아요. 상대방의 대리인의 사기강박은 3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 3자 해당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리권 중 상대방 본인이 선이 무과시든 뭐든 언제나 취소할 수 있다. 그래서 얘는 대리인은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이거 어려워요. 제3자의 대리는 해당하지 않는다라 표현하고 피용자는 110조 2항에서 말하는 제3자에 해당한다 표현하는 거. 요 지문들이 섞기 시작하면 요 문제가 이제 75점에서 80점 되는 문제인데 잘 나오는 지문이에요. 여기 저 정리해놨으니까 간단하게 잘 정리해 주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대리 파트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